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속되는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 연준은 마이웨이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이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였는데요. 미 연준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내릴지,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 4.5%. 예상은 됐습니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설명할 때 왜 금리를 내릴 수 없었느냐, 유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뭘 됐습니까? 결국 또 인플레이션이었죠. 인플레이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모르겠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반함력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기에 대해서는 이전 대비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멘트들이 몇 가지는 있었어요. 거기다가 고용 지표 관련해서도 앞으로 고용 관련돼서 둔화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또 언급이 됐죠. 네. 그래서 고용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금리를 내리는 순서는 맞는데 지금 6월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관세 유예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들은 없었던 거죠. 이번 마찬가지로.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이번에도 기준금리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하던데 파월 의장은 전혀 이건 개의치 않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FOMC 직후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또 언급이 있었죠. 네, 금리 내렸어야 됐다라는 내렸어야 거고. 된다. 좀 트럼프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긴 해요. 지금 가장 크게 비난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세랑 관세 정책을 병행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의 블레임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출 부분을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자 비용인 거죠. 작년에 미국의 이제 세출에서 이자 비용이 13%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체감적으로 보시면 국방비가 13%였어요. 예산에 그러니까 국방비만큼 이자를 정부가 이자를 내야 되네요. 그렇죠. 최강 국방 국가인 미국이 지금 국방비 지출과 맞먹는 규모로 이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발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을 줄여서 정부 지출을 세이브를 하고 싶은데 파월 의장이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거죠. 나라 살림하는데 너무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 빚이 많다. 그래서 이자 좀 깎아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파월 의장 꼬뻑 땄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지했지만 시장이 늘 관심 갖는 게 올해, 내년, 내후년 과연 금리를 몇 번 내릴 거니까. 우리가 이걸 미 연준은 이제 점도표라고 그러대요. 혹시 어떻게 나왔어요? 좀 바뀌나요? 네, 원래 기존에서 3월 전망치에서는 점도표가 둘 하나였어요. 둘 하나는 올해 2번, 올해 내년 두 한 번, 내년 2번, 네. 그리고 26년, 27년 한 번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근데 이게 둘 하나로 횟수가 5번에서 4번으로 줄어들어. 내년이 2번이었는데 원래 3월에서는 네. 한 번으로 낮아졌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솔직히 내년 모르겠고 27년도 모르겠고 당장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다행히도 올해 점도표 인하 횟수는 기존 2회랑 동일하게 유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시장에서는 6월, 7월 오케이. 근데 9월은 연준이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네. 올해 2번은 3월에 생각했던 그 2번과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비슷하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높게 보고 아까 고용 같은 게 성장이 좀 안 좋을 거로 봤는데 경제 전망에 대한 환경은 달리 봤는데 금리 인하 횟수는 똑같네요. 맞아요. 뭔가 좀 괴리가 있는가요? 결국에는 이제 지난 5월달 FOMC에서 연준이 이중 책무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예. 물가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근데 우리가 고용 지표도 봐야 된다. 결국에 고용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당연히 있지만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중 책무가 강조됐고 이번에 점도표에서 실업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라갔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랑 내년 다 떨어졌어요. 물가가 올해 PC랑 코어 PC가 다 3%대로 올라가긴 했지만 내년이랑 27년은 별 변화가 없어요. 네. 결국 봤을 때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연준이 생각하는 2%대로 수렴을 할 건데 성장률 전망을 봤을 때는 불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반영되면서 그러면 연준도 9월 정도에는 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9월 달 그리고 12월 달 연내 50bp 인하가 아마 연준의 생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9월하고 12월 그리고 내년에는 한 차례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한 차례. 네. 그러면
2, 1, 1 네 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 점도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연준 기준금리의 중간값의 이 평균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내년은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올해가 3.9%, 올해가 3.9. 내년이 이제 한 번이니까 3.6%. 3.6. 네. 네. 그리고 2027년 3.3%. 3.3%. 대략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시장 금리가 그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금리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내년과 27년 숫자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말씀 그래요? 주신 것처럼 뭐 계속 반복적으로 파월 의장은 불확실성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예쁘게 말해서 불확실성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관세가 성장률로 튀어서 성장률을 꺾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더 많이 튀어서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올릴지 이 경중의 차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했고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때 미국의 소프트 데이터들이 경제 지표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2분기 때 들어서는 비록 이제 고용 관련해서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비농업 실업 그 고용자 수라든지 이런 네. 지표들은 크게 망가지진 않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주간 실업 청구 수당 건수라든지 이런 고용 내 소프트 데이터들이 둔화지는 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누적이 되면 뭐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6월달, 7월달, 8월달 고용 관련된 하드 데이터들이 부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9월 정도는 기준금리가 내려갈까. 혹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 못한 조금 더 덧붙일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좀 시장에서 관심을 사실상 가져야 될 거? 의미 있는 발언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5월달 FOMC랑 동일했고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론이 신중하다. 강조가 됐고 뭐 금리나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된 힌트들도 제공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답답하다. 파월 네. 너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그러네요.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가 있겠죠. 금리를 내린다는 뉘앙스를 강조를 시키면 정말 경기가 안 좋냐라는 좋은가? 거고 금리를 절대 우리가 안 내리겠다는 뉘앙스를 강조시키면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감 거기다가 미국의 재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폭이 되면서 네. 채권 금리가 크게 튈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는 게 최고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연준 회의에서야 직접 영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으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이게 뭐 바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준 금리 결정에는 변수가 안 됐을 텐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라든지 증시라든지 그런 반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그렇죠. 논리죠. 예. 뭐 왜냐하면 국내는 이제 원유 수입 국가다 보니까 물가가 유가가 국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직간접적으로 1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네. 유가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는 공급 측면에서는 올라갈 건데 네. 미국은 원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유가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프로핏이 상승을 할 거예요. 이익이 오히려 좋아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물가에 대한 직접적 영향들도 수입국이 느끼는 타격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면서 뭐 결국에 경기 측면에서 영향을 주면 뭐 소비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면 성장률에 하락에 영향을 줄 거고 예.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관세 정책과 융합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증폭감은 더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번 FOMC에서는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언급을 해주셨는데 물가 상승 속의 경기 침체, 미국 경제가 지금 그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이번에 점도표만 놓고 보면 성장률 전망 내리고 물가 올리고 물가 실업률 올리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약한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인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말 그대로 침체가 와야 돼요. 침체는 오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근데 이제 1%대, 1.4% 그리고 1.6%라는 성장률을 미국의 경기 침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보다는 뭐 경기는 연착륙을 할 거고 그 와중에 물가가 좀 걱정이 되니까 금리나 우리가 좀 더 있다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자, 미국은 그렇고요. 늘 미 연준의 결정이 되면 우리 한은 금통위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도 주목을 끕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정책금리 이번 주 0.5%에서 역시 유지를 했는데 한때 BOJ가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물가였어요.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은 높아요. 뭐 얘네들의 타겟이 2%인데 뭐 3%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율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반대로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관련된 정책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경기 부담감들이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는 오히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더 망가지는 부작용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금리 인상 경로보다는 앞으로 BOJ는 천천히 행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금 일본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 하나는 초장기, 장기채 금리의 급등세였어요. 장기채 금리 네, 왜 맞아요. 그런가요? 뭐 미국과 유사한 케이스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 재정에 대한 부담감들이 채권 금리에 반영되면서 결국 부채에 대한 프라이싱을 채권 금리가 해버리는 거죠. 이 재정 부채 그리고 재정 추지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가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채권들을 계속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거니까 가격은 빠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행태인 거죠. 우리도 뭐 지금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상황으로 맞습니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추경에 따라서 국채를 또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일본도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자, 우리로 보면 우리 기준금리 지난 5월 하는 금통위에서 연 2.5%로 낮췄습니다. 이제 금통이 이번 달에는 없고요. 6월에는 7, 8, 10, 11월 4번 앞으로 남았는데 시장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언제쯤 내릴까 이렇게 좀 전망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달 금통위에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예. 당시에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는 금통위원이 4분, 그리고 동결을 해야 된다는 금통위원이 2분이었어요. 네. 금리 결정 자체가 다수결로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경기 상황이 크게 바뀌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3개월 정도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겠죠. 뭐 저희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8월 달 정도는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8월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8월에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라 과연 연말에 국내 기준금리가 2.25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2, 3분기 경기가 연속적으로 계속 안 좋아서 4분기에도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면서 2%로 수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연준이 금리를 유지를 했으니까 이번 FOMC에서 우리 한국은행도 좀 이 속도를 혹시 늦춰야 되지는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기존에 작년 10월부터 한은은 연준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갔어요. 지난 10월부터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강조했지만 한은은 경기 생각해서 뭐 3.5%에서 현재 2.5%까지 100bp 금리 인하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을 했어요. 결국에 올해 0.8%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전망을 한 상태고 예.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한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금 수준에서 멈춰야 할 명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 국채 금리, 우리 시장 금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까 걱정한 대로 미국이나 일본 나라비 때문에 지금 장기 금리가 좀 오르고 있다는데 우리도 지금 추경해서 빚을 더 내야만 하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상당히 그 금리 상승 시장 금리 상승 압박 요인이 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당연히 압박 요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달까지는 경기 안 좋고 그리고 네.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컨센서스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빠져왔어요. 근데 네.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따라서 다 빠졌는데 장기 금리는 그걸 못 따라간 거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신정부가 들어서면 결국에 정부는 이래 그랬던 것처럼 추경을 할 거니까 네. 추경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마찬가지처럼 한국도 채권 발행이 늘어나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계감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장기채 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요.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 좀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 금리가 올라면 채권 가격이 거꾸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겠네요. 투자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되게 힘드시겠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예. 근데 다만 신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앞으로 한 3분기, 그러니까 3분기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 장기채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요. 그러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싼 가격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쨌거나 추경이라는 발행 관련된 리스크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근데 한은은 금리를 내릴 거고 국내 경기가 당장 지금 정부에서 추경으로 돈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승수 효과라는 게 생각지 못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돈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올해랑 내년도 경기 상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들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 뭐 내수 살리겠다고 지금 돈 붓는 건 좋은데 수출 때문에 올해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거든요. 대미 올해? 관세 때문에. 네. 네. 그런 생각하면 국내 GDP가 지금 0.8인데 단순히 돈을 뭐 20조든 30조든 50조든 넣는다고 1%대로 올라서기는 어려운 환경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채권 금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펀더멘털이랑 통화 정책 반영하면서 4분기 정도의 추경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부터는 장기 채금리도 같이 따라서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니까 오히려 새로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저희가 미국 금리, 우리가 우리 금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금리와 증시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코스피가 지금 3천을 앞두고 정말 빨리 달렸는데 역시 3천 쉽지는 않은가 봐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좀 버거워하고 있는데 뭐 언제쯤 돌파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PBR 기준으로 0.8배에 갇혀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각종 누수들을 막는 거죠.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PBR 1배까지는 아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PBR 1배면 코스피 코스피가 3천인 거죠. 코스피 3천.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냐의 문제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하고 있는 AI의 100조 원 투자 같은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의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실제로 뭐 실행화되기 시작한다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분명히 그 마중물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3천 전후해서는 0.8배에서 1배까지 적응하는 기간들은 조금 더 네. 더디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과 우리 금리 인하 향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